1989년 12월의 어느 날, 서울 구치소의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복도를 스치고 지나가자 한 남자가 짐이라고 부르기에도 초라한 봉투 하나를 들고 바깥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경택. 1960년생인 그는 강간전과 산범이었고 방금 막 3년의 수행생활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가 교도소에 있는 동안 교도소 밖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 어떤 환영도 없었고 기다려주는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적어둔 계획을 하나씩 확인하듯 그의 발걸음은 조심스럽지만 망설임이 없어 보였습니다. 3년 전 그는 부천의 한 야산에서 여고생을 끌고 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사건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한 가족의 일상을 무너뜨린 비극이었고 피해자는 임신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되었습니다.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법정은 냉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징역 3년이라는 형이 선고되었을 때 그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 고개 숙임이 과연 반송에서 비롯된 것이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교도소 안에서 자신의 범죄를 깊이 반성하다기보다 전혀 다른 생각을 키워갔습니다. 내가 감옥에 간 이유는 저 가족 때문이야 라는 왜곡된 논리가 그의 머릿속에서 점점 단단해졌고 분노는 점차 구체적인 얼굴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독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던 밤마다 그는 피해자의 어머니와 가족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 속의 장면 위에 복수라는 단어를 덧씌우며 스스로를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억울하다고 믿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야만 지난 3년의 수용 생활을 정당화할 수 있었고 자신의 행동을 누군가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소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충동적이었다기보다 오히려 지나치게 차분했고 마치 오랜 시간 준비해온 일처럼 계획적이었습니다. 그는 피해 여고생이 다녔던 학교를 찾아가 교문 앞을 서성였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교직원 명부와 졸업 자료를 핑계로 주소 단서를 알아내며 자신이 찾고 있는 대상의 흔적을 하나씩 수집해 나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호기심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목표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흔들림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사무소를 찾아가 주민등록을 확인했고 이사 기록을 추적하며 집요하게 이동 경로를 쫓았습니다. 안양에서 서울 독산동으로 그리고 다시 노량진 이동으로 옮겨갔다는 사실을 알아냈을 때 그는 마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춘 사람처럼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노량진의 그 골목은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주택가였습니다. 낮에는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저녁이면 형광등 불빛이 창문 사이로 새어나오는 누구에게나 익숙한 일상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곳이 복수를 완성할 무대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3월 말과 4월 초
두 차례에 걸쳐 그 집 주변을 배회하며 시간을 재고 사람들의 출입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어느 시간에 불이 꺼지는지, 누가 낮에 집에 남았는지, 골목의 사각지대는 어디인지 그는 메모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모두 새겨놓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점점 확신에 차 있었고 복수는 추상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이것은 정의다. 나를 망가뜨린 대가를 되돌려주는 것뿐이다. 라고 끊임없이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의라는 단어는 이미 뒤틀려 있었고 그의 사고는 피해와 책임의 경계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는 피해자 가족이 어떤 삶을 이어가고 있었는지, 그들이 얼마나 깊은 고통을 겪었는지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자신이 느낀 모멸감과 분노를 되돌려주는 것, 그리고 스스로의 왜곡된 정의를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러 1990년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질수록 그의 마음은 오히려 더 차가워졌고 준비는 마침내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흉기를 구매했고 그것을 손에 쥐어보며 무게를 가늠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은 그의 결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이제 물러설 곳은 없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6월 8일, 그날을 향해 그의 시계는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노량진의 평범한 골목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어딘가에서는 한 남자의 복수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고 그 그림자는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는 곧 한 가족의 삶을 다시 한번 무너뜨릴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알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1990년 6월 8일) 금요일, 노량진의 골목은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를 맞이하고 있었고 학교에 간 아이들의 빈자리가 집안의 정막을 조금 더 짙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햇빛은 창문을 통해 거실 바닥을 길게 비추고 있었고 집안에서는 피해 여고생의 어머니 김모 씨가 세탁물을 정리하며 가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는 물 끓는 소리가 은은하게 울리고 있었고 거실 한쪽에는 정리된 빨래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그날은 특별할 것 없는 하루처럼 보였고 누구도 그 평온이 몇 분 뒤 산산이 무너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골목 어귀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박경택은 이미 여러 차례 이 길을 걸어보았고 집의 구조와 출입문 위치, 주변 시야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며 사람들의 시선을 확인했습니다. 주택가 특유의 낮 시간, 정막은 오히려 그에게 기회처럼 느껴졌고 그 고요함은 그의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길이 약 50cm의
생선의 칼이 숨겨져 있었는데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질 때마다 그는 스스로에게 오늘을 끝내겠다고 되뇌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그는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안쪽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지자 그는 노크를 했고 그 소리는 조용한 골목 안에서 짧게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시간은 느리게 흐르는 듯했습니다. 김모 씨는 낯선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고 그가 왜 이곳에 왔는지 깨닫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박형택은 문틈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랜 시간 쌓여온 적대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그 안에는 흔들림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흉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거실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평범했던 낮의 풍경은 단 몇 초 만에 공포로 뒤바뀌었습니다. 김모 씨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이미 거리는 너무 가까웠고 준비된 흉기 앞에서 방어할 시간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저함 없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 행동에는 망설임이 거의 없었고 복수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분노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집에 놀러와 있던 어머니의 친구 이모 씨는 갑작스러운 소리에 거실로 나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이해하기도 전에 그녀 역시 공격에 노출되었고 공포는 순식간에 집안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낮잠을 자고 있던 오빠 성모 씨도 소란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나온 순간 보게 된 것은 피로 물든 거실과 그 위에 서 있는 낯선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흉기 앞에서 맨몸의 저항은 한계가 있었고 격렬한 몸싸움 끝에 그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일은 몇 분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여전히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집안의 시간은 완전히 멈춰버린 듯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박형택은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에 질린 표정도 쓰러진 사람의 모습도 더 이상 의미가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지도 않았고 금품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목적은 오직 하나였고 그 목표를 실행한다는 확신만이 그의 표정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그는 잠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후회도 두려움도 망설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골목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햇빛은 그대로였고 이웃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골목을 걸어 나왔는데 그가 남겨고 간 집안에는 한 가족의 삶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이웃의 신고로 구급차와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그들이 마주한 장면은 참혹했으며 이 사건이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하게 만들었습니다. 분노는 이미 실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수라는 이름의 폭력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남자를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는 절박한 과제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사는 곧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몇 년 전 한 사건에서 시작된 원한이 이 비극의 출발점이었다는 사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노량진 경찰서는 현장을 통제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거실과 방 안 곳곳에 남겨진 혈흔과 파손 흔적은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으며 현장은 단순 침입 절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서랍은 열리지 않았고 금품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점은 수사 방향을 빠르게 좁혀주었고 경찰은 처음부터 원한 관계에 무게를 두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들은 피해자 가족의 최근 관계와 갈등, 금전 문제, 주변 인물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눈에 띄는 채무 관계나 분쟁은 발견되지 않았고 수사는 점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의 딸이 몇 년 전 남성에게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기록은 단순 참고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가해자가 이미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다는 정보가 함께 확인되면서 수사의 방향은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부천경찰서와 공조에 들어갔습니다. 과거 사건의 가해자였던 박형택의 신상과 출소 시점, 최근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소 시기는 1989년 12월, 그리고 사건은 1990년 6월에 발생했습니다. 그 사이 약 6개월이라는 시간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우연이라 보기에 너무나도 길었고 준비 기간이라 보기에는 충분해 보였습니다. 수사관들은 그의 거주지와 주변 인물들을 탐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정한 직업 없이 떠돌아다니다시피 생활하고 있었고 정확한 소재는 쉽게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한 가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범행이 계획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이사 경로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낮 시간대에 집안 상황을 파악한 정황이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 충동이 아니라 사전 답사가 있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주변 목격자들을 대상으로 수배 전단을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골목역 위에서 낯선 남자를 봤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몽타주가 작성되었고 과거 여성이 폭행당한 사건의 피해자 사진과 대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용의자는 박형택으로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사망은 점점 조여들고 있었으나 그는 이미 흔적을 최소화하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정한 거처를 두지 않았고 낮에는 사람 많은 곳을 피해 다녔습니다. 밤에는 불빛이 적은 곳을 전전하며 추적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제보는 뜻밖의 장소에서 나왔습니다. 서울의 한 독서실에서 수상한 남자가 장기간 머물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독서실 주인은 그가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신문 기사에 유난히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특히 노량진 사건 관련 보도를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점이 수사관들의 귀를 세우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조용히 잠복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독서실 문을 나서는 한 남자 얼굴이 포착됐습니다. 그 얼굴에는
과거 기록 속 사진과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박형택이었습니다. 체포는 비교적 순식간에 이루어졌고 그는 크게 저항하지 않았고 오히려 담담한 표정으로 수갑을 받아들였습니다. 수사관이 범행 동기를 묻자 그들은 나를 감옥에 보냈어요. 그 말 속에는 반성도 죄책감도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이 당했다고 믿는 왜곡된 피해의식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피해자 가족의 이사 경로를 추적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학교와 동사무소를 통해 주소를 알아냈고 여러 차례 주변을 답사했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수사는 그가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축적된 분노와 계획이 결합된 결과라는 사실이 서서히 입증되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출소한 성범죄자가 피해자 가족을 상대로 보복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또 다른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한 차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끝나지 않았고 가해자의 출소 이후 더 큰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출소자 관리와 피해자 보호제도의 허점을 동시에 드러낸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박형택은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정에서의 판단. 그러나 그의 분노는 아직 끝나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박형택은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계획적 범행과 잔혹한 수법, 그리고 명확한 원한관계는 그에게 무거운 형량이 예상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범행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진술 속에는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이나 반성의 기색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오히려 자신의 처벌을 정당하지 않다고 여기는 태도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미 모아두었던 자금을 사용해 법적 대응을 준비했으며 가능한 한 사형을 피하기 위해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일부 수사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우려도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가 출소 이후 수사관이나 관련자들에게까지 보복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분노는 특정 가족을 향한 감정에서 시작되었지만 점차 사회 전체를 향해 확장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억울하다고 믿었고 그 믿음은 왜곡된 피해의식으로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울구치소의 차가운 감방 안에서 그는 다시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형이 확정되기 전에 대기 상태였고 미래는 불확실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재판을 앞둔 그의 심경은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면회 기록과 주변 진술에 따르면 그는 비교적 담담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던 1990년 12월 18일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형택이 서울구치소 내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는 보도였습니다. 발견 당시 그는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구치소 내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사망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써 법정에서의 최종 판단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사회적 비난과 법적 단죄의 과정은 중단되었고 사건은
또 다른 형태의 허탈함을 남긴 채 마무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피해자 가족에게는 복잡한 감정이 남았을 것입니다. 가해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함으로써 형벌을 피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의 도피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게 되었습니다. 법적 절차는 끝나지 않았고 판결문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책임은 기록 속에 남았지만 사회적 결론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채 공백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출소한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 체계는 충분했는지, 피해자 가족에 대한 보호는 왜 이루어지지 못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상처를 입은 피해자가 다시 표적이 되는 현실은 국민들에게 깊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보복범죄의 가능성에 대한 공포는 그 이후 오랫동안 사회적 불안 요소로 남게 되었습니다. 복수는 정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왜곡된 정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폭력조차 정당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노량진의 그 집은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고 한 가족의 삶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가 남게 되었습니다. 박형택의 생은 감방 안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이 남긴 파장은 사회 곳곳에서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묻게 됩니다. 출소 이후의 관리와 피해 보호자 제도가 이루어졌다면 그 비극은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노량진의 여름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채 지금도 기억 속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검은손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